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정희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딥러닝의 이해와 개발, 그리고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및 딥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많이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 인공지능, AI, 이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두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AI란 것은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인식에 대한 어떤 추론이나 이런 지각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컴퓨터로 모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떠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그죠?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머신러닝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나 혹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인식 알고리즘이다. 혹은 추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를 나타낸 어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 AI라는 것은 1950년도 그 이전부터 이제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이라든가 어떤 뭔가 진짜 사람같이 만들려고 하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주 먼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이제 머신러닝,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SVM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런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뭔가 패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연구가 계속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 12년도, 특히 12년도에 이제 나왔었던 알렉스넷이라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딥러닝의 붐이 이루게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NLP,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딥러닝 기법이 적용이 되면서 실제 사람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I가 좀 더 큰 개념의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딥러닝이란 분야는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에는 거의 AI의 모든 분야를 다 딥러닝으로 해결할 정도로 정말 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목표는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거와 B라는 게 이제 벽 뒤에 있을 때 이 C라는 사람이 A한테 퀘스천을 날리는 거죠. B한테도 퀘스천을 날리는 거고. 그럼 얘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A가 뭐라고 대답을 했고 B가 뭐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C라는 사람이 이제 이 대답만 듣고 나서 이게 A가 컴퓨터인지 B가 컴퓨터인지 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AI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제3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기계가 대답할 수도 있는데 기계가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기계의 대답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이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튜링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어떠한 머신을 만드는 게 이 AI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루다라는 어떤 챗봇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AI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 부분은 어색해. 이 부분은 뭐 되게 자연스럽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만, 실제로 AI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어, 저 이러다가 사람이야.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네. 사람, 사람인지 AI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간단한 어떤 튜링 테스트로 이러한 챗봇 같은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뭔가 AI의 어떤 붐을 일으켰을까요? 이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듈들의 조합이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복잡한데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으로 주는 어떤 것을 설정을 해놓고 아웃풋으로 주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입력은 뭐 예를 들어 사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사진은 뭐 예를 들어 개에 대한 사진, 동물 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웃풋으로는 개, 뭐 고양이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벨의 이제 레이블을 주고 이렇게 중간에 어떤 딥러닝 모듈을 써가지고 이 x에서 가는 y의 아웃풋을 이러한 함수를 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의 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어떤 함수들이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라서 비선형 함수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비선형 함수들의 여러 개의 조합인데 인풋으로 x를 받고 y는 어떤 레이블을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펑션을 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이다.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딥러닝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테스트 시에 어떠한 이미지들을 기존에 안 봤었던 이미지들이 인풋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 현재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이렇게 AI의 어떤 튜링 테스트를 거의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계층 구조를 갖는다고 했고요. 이 계층 구조를 갖는 첫 번째 레이어에 어떤 필터들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계층에 있는 애들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층에 있는 애들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갖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뭔가 엣지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물체가 있고 물체의 어떤 이런 윤곽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학습이 됐고 중간 레이어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큰 영역인 뭐 바퀴라든가 혹은 뭔가 물체 얼굴의 이런 눈이라든가 이러한 오브젝트의 일정 부분들이 학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레이어를 보면은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거의 물체에 근접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어,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계층 구조 하나하나가 이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초반에 있는 이러한 레이어들은 보통 데이터에 조금 더 디펜던트한 데이터에 좀 특화된 그러한 어떤 필터들, 웨이트들이 학습이 되는 거고 이 상위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좀 하이 레벨의 어떤 사람과 가까운 그러한 특징들이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정말 잘 되지만
이전까지는 사실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은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렐루라는 것으로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딥러닝 기술은 엄청나게 많은 계층 구조를 갖다 보니까 웨이트라는 어떤 가중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나게 많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은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GPU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GPU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병렬 처리 장치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도 딥러닝에서 드랍아웃, 뭐 드랍 커넥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지만 실제로 딥러닝에서 로컬 미니마에 잘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어, 대표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렐루라는 애 그리고 GPU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58년 이전에는 퍼셉트론이라는 걸로 이제 제한이 되었었고, 퍼셉트론은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이제 가중치고, 이 가중치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스레숄딩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0 아니면 1로 이제 스레숄딩 하는, 그러니까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선형적인 어떤 그런 인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엑소어 문제라는 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게 86년도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즉 얘네들을 하나의 퍼셉트론이라고 보고 얘네들을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인풋이면 한 층, 두 층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둠으로써 뭔가 기존에 있었던 엑소어 프로블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MLP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 2012년도 이때는 딥러닝의 어떤 브렉스루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06년도에 나왔었던 거는 뭔가 이런 딥 필리프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러한 기법이 어, 힌튼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 개발이 제한이 되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는 떤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도 역시나 같은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셨던 게 렐루라는 어떤 그런 펑션을 만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여기에는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있었지만 이런 렐루를 통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로 엄청나게 딥러닝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딥러닝의 모델은 딥뉴럴 네트워크 혹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상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CNN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쪽에서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빼놓고 딥러닝의 발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객체 인식을 하는 데이터셋인데,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100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밀리언의 학습 이미지, 그리고 5만 장의 밸리데이션 이미지, 그리고 10만 장의 테스트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밀리언의 학습 이미지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 5만 장에 대한 밸리데이션 이미지로 수행을 하게 되고 이 10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는 레이블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실제로 웹서버에 업로드를 해서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라고 ILS-VRC라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에서 딥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했었죠. 그죠? 사실 2012년도 이전에는 딥러닝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크래프티드 기반의 어떠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능을 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법을 써서 이제 하게 됐고, 정말 최근에는 이 대회는 중단이 됐죠. 그렇죠? 뭔가 사람의 어떤 인식률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대회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넷 대회가 정말 딥러닝 기술의 어떤 발전에 한 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정확도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를 한번 보면은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얘가 딥러닝이죠. 이쪽이 딥러닝 이후입니다. 이 딥러닝 이전을 한번 보면은 26%의 에러 레이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알렉스넷에서 16.4%의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즉 약 10% 정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쭉쭉 나오면서 최근에는 레즈넷, 뭐 구글넷 버전 5가 3.6%, 3.1%의 에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러는 사람이 직접 한번 이거를 학습을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5% 정도의 에러 레이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이 이미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딥러닝이 더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1000개의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전부 다 학습을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나 이러한 기술들은 이렇게 1000개의 카테고리를 외우면서도 불평불만은 갖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인식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써서. 그러면 이러한 딥러닝 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이제 구축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GPU가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엔비디아라고 써놨는데 뭐 엔비디아가 주로 많이 쓰이니까 이제 엔비디아라고 제가 적은 거고 뭐 음, 뭐 요즘에 최근에는 뭐 인텔의 CPU에서도 이렇게 딥러닝 가속기 가속을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서버 일반적으로 리눅스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OS는 운영체제는 보통 윈도우로 깔려 있죠. 그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버에는 리눅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눅스 서버에 우리가 이러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발된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은 GitHub라는 어떤 오픈소스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소에 올리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코드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장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딥러닝을 개발할 수 있는 딥러닝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서버를 일단은 제일 먼저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서버는 일반적으로 GPU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지포스 계열의 어떤
어, 그런 GPU를 써도 되고, 뭐, 타이탄 계열이나, 뭐, 쿼드로 계열이나 이런 엔비디아 계열의 어떤 GPU를 활용을 해서 보통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TPU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이제 딥러닝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 GPU와 TPU의 차이는 뭐냐면, TPU는 약간 조금 딥러닝이나 어떤 수학 연산에, 행렬 연산에 특화된 어떤 연산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PU는 범용적인 거죠. 범용적으로 이제 뭔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래픽 작업할 때, 동영상 작업할 때,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GPU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U를 쓰시든 GPU를 쓰시든 어쨌든 뭔가 딥러닝을 하시려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파고라는 게 있죠. 그쵸?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알파고가 있는데 이 알파고에서는 TPU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뭐 막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 바둑이라는 거는.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빨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로 TPU를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서버를 구축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 이러한 서버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구축을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서버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콜앱이라는 어떤 그런 툴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에서는 이렇게 어, 코드를 이렇게 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G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앱을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어떤 개발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리눅스에 대한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 모르더라도 파이썬만 알면은 그러면은 딥러닝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눅스 서버나 이런 것들, 리눅스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는 경북 IT 융합 산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이고 이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 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 등을 웹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Iaa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즉 외국에는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국내 이제 대기업의 네이버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 좀 돈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조금 저렴한 것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사실 GPU를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추후에는 이제 GPU도 제공을 해서 실제로 딥러닝 개발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뭔가 딥러닝 서비스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CPU로 그냥 돌리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모델에 대한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딥러닝 개발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서비스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딥러닝에 대한 서버나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됐다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셋을 좀 골라야 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넷이라는 어떤 엄청나게 큰 대용량의 데이터셋이 있었죠. 이러한 물체 인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문자 인식이나 숫자 인식 뭐 이런 쪽에는 엠니스트 그리고 SVHN 그리고 역시나 객체 인식 쪽에는 시파10, 시파100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엠니스트 데이터랑 비슷하게 생긴 패션 엠니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셋을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셋을 한번 써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캠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수집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블미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레이블미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접 어노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 형태로 이걸 폴리곤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세부적으로 딸 수 있는 형태.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는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이렇게 치는 거를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레이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인식을 수행을 하시면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까지 만약에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아키텍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키텍처는 뭐 현재까지 나온 아키텍처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러한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고요. 구글넷 그리고 VGG넷, 레즈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도로 보자면 얘가 제일 오래전에 나왔었고요. 알렉스넷이라는 게.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레즈넷이라는 거고 이 구글넷이랑 VGG랑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 8개에서 9개의 계층 구조, 9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구글넷 같은 경우에 약 22개 정도의 레이어. 그리고 VGG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개 정도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최근에 나왔었던 이 레지넷이라는 어떤 아키텍처는 거의 뭐 50개 층에서 심지어 많게는 200층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되게 낮은 층이었다면은 최근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깊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인식률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지넷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인식률이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알렉스넷이나 구글넷이나 VGC나 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레지넷이. 파라미터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러한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됐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지넷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델이 준비가 되면은 모델은 사실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W라는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에 대한 것을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그냥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W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어스도 뭔가 처음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바이어스는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법을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법은 뭐냐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 뭐 예를 들어 이미지넷이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셋으로 일단은 한번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랜덤으로 초기화된 웨이트로부터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여기 새로운 데이터죠. 그죠? 이 새로운 데이터를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써가지고 만약에 학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랜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넷에서 얻어진 웨이트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인식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델 자체는 이 데이터셋만 본 게 아니라 이 데이터셋, 이미지넷 데이터셋까지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셋을 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오버피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셋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어떤 데이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이런 모델에 학습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써가지고도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웨이트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도 준비가 됐고요. 서버도 준비가 됐고, 데이터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아키텍처, 모델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웨이트도 랜덤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웨이트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맞도록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최적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최적화. 이 최적화 과정을 해주는 게 이런 옵티마이저라는 애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GD,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최근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학습이 되는, 수렴이 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최종적으로 이게 멈추는 그 위치 자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뭔가 옵티마이저나 이런 걸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SGD 플러스 모멘텀 하셔가지고 쓰셔도 사실은 성능에 뭐 그렇게 큰 하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유명한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SGD 플러스 모멘텀 정도로 일단은 사용하셔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프리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의 픽셀 값, 얘가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RGB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이 다 255, 0에서부터 255 사이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RGB로 돼 있는 얘네들의 범위를,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몇에서부터 뭐 플러스 몇 가지의 어떤 값으로 정교화를 시키는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구한 이미지의 평균 이미지를 빼준다던가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준다던가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값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을 빼주게 되면은 뭔가 제로 센터드 RGB 밸류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음수값이 나오게 되는데 입력값에 음수값이 있는 것이 양수값만 있는 것보다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다양한 서치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데이터 아구멘테이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은 기존에 못 봤었던 어떤 그런 씬을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한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이런 것만 있다라고 해봐요. 고양이가 있고 뭐 개도 사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트레인 데이터에 이런 애들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테스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고양이가 들어오면 얘는 딥러닝 CNN에서 잘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이렇게 플립을 시키는 겁니다. 플립을 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쪽,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어, 복사를 복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뒤집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플립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가치 학습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얘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 이터레이션마다 얘를 했다가 랜덤으로 이렇게 어,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아구멘테이션 기법도 같이 활용을 해서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인식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크랍, 랜덤 스케일이 있는데 이 랜덤 크랍, 랜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크랍을 한다던가 혹은 랜덤 스케일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았을 때의 얼굴이 뭐 이렇게 나왔던 거에 반해서 엄청나게 크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영역을 만약에 잘라내면 그러면은 뭐 귀랑 뭐 옆에 얼굴 부분 밖에는 이렇게 캡처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다 들어온 이미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반쪽짜리인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얘는 조그만한 고양이, 그리고 얘는 엄청 큰 고양이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이라든가 혹은 랜덤 크랍은 뭐 어떻게 하면은 몸이 크랍이 되고 이렇게 랜덤으로 자르면 얼굴이 크랍이 되고 나무가 크랍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랜덤 크랍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뷰의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동안에 이렇게 매번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랜덤으로 계속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이 이제 데이터 오멘테이션은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스트레칭, 뭐 쉬어링, 렌즈 디스토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얘네들을 잘 조정을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서 이제 최대한 성능이 잘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랜덤 크랍이 트랜슬레이션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고 그리고 로테이션은 어떤 이 크롭되는 거는 똑같지만 이렇게 이제 뭔가 이미지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된 어떤 이미지에서 이렇게 크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뭔가 고양이가 아까 전에는 서 있었던 것만 있었지만 옆으로 누운 거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테이션 그리고 뭐 스트레칭, 쉬어링, 렌즈 디소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컷아웃, 컷믹스, 그리고 믹스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컷아웃은 뭐냐면 랜덤으로 어떤 일정 영역을 까만색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오클루전을 이제 만드는 거고 그리고 믹스업이라는 거는 두 장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두 장의 이미지를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믹스라고 하는 거는 두 장의 이미지를 역시나 선택을 하는 건 맞는데 두 장의 이미지에서 한 장의 이미지에서 일정 영역을 떼가지고 이쪽에다가 붙여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믹스 기법을 써서도 이렇게 인식률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업, 컷아웃, 컴믹스 이런 애들이 이제 최근에 2020년도, 2019년도 뭐 이럴 때 이제 나온 애들이고 이런 애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컬러 지터링이라는 기법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 지터링이라는 기법은 뭔가 오브젝트의 쉐입이 되게 중요하고 컬러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뭔가 고양이들은 색깔이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고양이의 어떤 색깔 부분보다는 이렇게 고양이의 쉐입을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컬러를 이제 강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되면은 CNN이 좀 더 쉐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컨트라스트 같은 거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뭔가 어, 되게 희미한 그런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비를 올리는 이런 게 이제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트 조정을 해서 뭔가 그 이미지의 어떤 렌즈 때문이나 아니면은 뭔가 조명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조금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좀 바꿔줌으로써 CNN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실제로 오브젝트나 이런 거에 진짜 속성에, 오브젝트 속성에 좀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컬러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즉 컬러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에 대한 어떤 후처리를, 지터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 실행을 시키면 되죠. 그렇죠?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f폭에 대한 어떤 로스 값을 출력을 해보면서 현재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즉 딥러닝의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닝 레이트가 이제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로스 그래프를 보면서 역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로스가 가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해준 겁니다.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으로 한 건데 뭐 이거를 이제 코사인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클릭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오는 걸로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닝 레이트를 바꿔주는 이런 로그를 보고 이제 역으로 이제 디버깅 작업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과정은 앞에서 나왔었던 어떤 서버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준비가 돼 있어도 사실 학습을 시키는 그런 손맛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학습되는 어떤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잘 최적화를 시켜야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 기법에 대한 어떤 응용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디컬 쪽의 딥러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CT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캔서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히트맵을 생성을 하는 것도 다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부위를 이렇게 이제 바운딩 박스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예전에는 그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직접 암이 있다라는 위치를 알려줬어야 됩니다. 이런 로케이션을. 근데 현재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쓸 때는 그냥 이 이미지에 암이 있어 혹은 정상이야 라는 레이블로만 학습을 시켜도 이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쪽에서 할 때는 암인지 아닌지만 가르쳐 주고 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를 CNN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CNN에서 나온 결과가 만약에 암이다라고 한다면 암H가 어디야라고 이제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어떤 피처맵을 보고 이렇게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맵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히트맵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메디컬 도메인에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메디컬 쪽에서는 뭔가 그 의사분들에 대한 어떤 어노테이션 코스트도 높을 뿐더러 그리고 약간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야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암이야라고 뭔가 얘기를 하기에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직접 AI가 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뭔가 좀 더 퀄리티 좋은 그러한 아웃풋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이제 이런 셀프 드라이빙 카,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분야의 딥러닝 기술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행자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전거를 탄 사람, 그리고 뭔가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도로에 대한 인식,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다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복합적인 어떤 인식의 결합,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속도가 어떤지, 뭐 아니면은 이 앞에 신호등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섞어주고 이렇게 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각각의 인식기의 성능이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뭔가 사고가 나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인식률도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딥러닝 기법이 같이 쓰이면은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CCTV나 아니면은 서베일런스 시스템 이렇게 기존에는 CCTV가 장착이 돼 있으면 이 CCTV를 사람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한 명이 지금 보고 있는 CCTV가 무수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뭐 어떤 사실 뭐 이런 CCTV를 보는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인지라 뭔가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다 보면 하나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거를 또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CCTV나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의 AI의 활용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많이 하려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뭐 이러한 어떤 엄청나게 많은 CCTV를 한 번에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을 또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 쪽에는 이렇게 이제 결함에 대한 검출이라든가 분류, 인식,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불량품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이 딥러닝 기술로, 딥러닝 기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주로 노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뭔가 이런 어노멀러스 데이터, 그러니까 즉 이상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획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 예로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의 어떤 목표는 불량률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가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불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류기를 만들어봐, 인식기를 만들어봐, 라고 이제 미션이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 많은 어떤 자동차들의 일부러 결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일부러 불량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는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데이터를 써야 되는 AI 엔지니어나
AI 사이언티스트들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불량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멀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고 비정상을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이 이제 딥러닝 기법을 써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이 언어겐이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위성 영상이나 이런 쪽, 리모트 센싱 이런 쪽에도 이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본다던가 혹은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센싱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레코니션 얼굴을 인식을 하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아이폰이나 뭐 이런 요즘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고 홍채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기능을 수행을 하는 어떠한 그런 모듈들이 보통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이제 표정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듈들도 뭐 예를 들어 두려움, 뭐 슬픔, 뭐 평상시 얼굴이다, 뭐 해피, 뭐 fear, 뭐 이러한 두려움, 뭐 이런 어떤 이모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술들도 이제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이라는 기법이 있죠. 그죠?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라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이미지를 뭔가 잘 생성을 하도록 하는 위조 지폐를 만들듯이 얘가 잘 생성을 해놓으면 이 생성을 한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제너레이터라고 불리고 얘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불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죠. 그래서 품질이 안 좋으면 이거 이렇게 수정해 라는 거를 이제 제너레이터한테 알려주고 이 제너레이터가 다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더 품질 좋은 이미지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겐이라는 기술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고 이렇게 이제 모나리자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모나리자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그림을 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기술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한 장만 주어지지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응용 분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뭐 1900년대 초반에 뭐 찍었었던 어떤 카메라의 필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흑백 영상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흑백 영상을 가지고 뭔가 컬러 영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쉽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대로 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우리가 왜냐면은 이런 쪽에는 뭔가 이런 채널에 대한 정보들이 다 사라진 상태잖아요. 컬러에 대한 정보들이. 그래서 이렇게 손실된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는 기술,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이 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뭔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속성들이나 혹은 이런 꽃에 대한 어떤 기존의 사전 지식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채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오브젝트에 대한 인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이렇게 오브젝트에 대한 인식을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 애고, 그래서 이렇게 컬러라이제이션을 만약에 해라라고 시키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즉, 딥러닝이라는 CNN 모델이 있으면, 여기 인풋으로 흑백 이미지를 넣고, 아웃풋으로는 컬러 이미지를 나오도록 하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써서 실제로 옛날 영화 필름을 최근에 찍은 영화 필름처럼 복원을 한다던가 뭐 컬러로 이렇게 만든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쪽,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자연어 처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연어 처리 쪽에도 딥러닝 기술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번역기가 있습니다. 뭐 파파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 이러한 어떤 번역기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한글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영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좀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번역기 성능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잘 돼요. 그 엄청나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 정말 많이 크게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GPT-3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GPT-3를 좀 활용을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목이랑 서브타이틀, 부제를 우리가 만약에 알려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AI가 직접 글을 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준 어떤 주제에 맞게 뭔가 이렇게 어, 알아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책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GPT-3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GPT-3라는 거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그런 되게 최신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어떤 텍스트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공부했던 학습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태스크에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GPT-3는 정말 현존하는 어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어떤 그런 기술 중에 가장 완성된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핸드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딥러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겐이라는 기법이 있죠. 이 겐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심지어 사람이 뭐 사인을 하면은 그 사인한 필체에 대해서도 이제 흉내를 내서 진짜 이 사람이 사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위험한 기술이긴 하지만 뭔가 어떤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어떤 폰트를 만들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데도 이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일단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딥러닝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응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이제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영상은 이제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